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철도 노조가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KTX를 포함한 열차는 물론이고 수도권 전철 운행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화물열차도 운행이 대폭 감소해 물류 차질 등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어제 저녁 코레일 노사가 막판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몇 시부터 총파업이 시작됩니까?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되는데요. 당장 오늘 9시까지의 출근길은 영향이 없겠지만 잠시 후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곳 서울역에도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을 하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먼저 총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전철은 평소에 75%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드는데요. KTX 열차편은 68%로 더 줄어들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각각 58%와 63%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특히 화물열차는 평시보다 운행률이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27%에 그치게 돼 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전 경력이 있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소 대비 80-90% 수준으로 운행률을 끌어올리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의 승차권 41만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액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철도 노조의 요구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철도노조는 KTX 수서행 투입과 공공철도 확대, 그리고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 SRT는 이달 들어 전라와 호남선 등 노선을 확대하고 경부선을 운행을 줄였는데요. 철도노조는 이 줄어든 노선에 KTX 열차를 투입해 국민 편익은 늘리고 코레일의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을 기반으로 하는 KTX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의 절차라고 비판해 왔는데요. 코레일 사측은 수서행 KTX 운행 요구가 정부의 경쟁체제 유지 정책이기 때문에 노사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철회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토부도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낮 12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갖게 될 예정인데요. 이번 파업은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열차편이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가 서방과 성전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러시아와 함께 제국주의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들어가기 전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는 패권 세력과 맞서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항상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며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입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우주산업 중심기지인데 북러 정상이 왜 이곳을 택했는지 최두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우주강국 러시아의 첨단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러시아어로 동쪽이란 뜻을 지닌 보스토치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1000km 넘게 이동해야 하는 깊은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옛 소련 시절의 우주대국 위상을 되찾고자 새롭게 건설한 곳입니다. 2016년엔 위성을 실은 소유주 로켓을 처음 쏘아 올린 곳으로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로켓 발사 장면을 지켜보며 러시아는 우주 발사 부문에서 세계의 선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졌던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형제국으로 친러 행보를 이어온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과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최근엔 이곳에서 달 탐사선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달 러시아는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를 발사했지만
달 표면에 추락하면서 1976년 이후 47년 만의 달 탐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만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북러 군사협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꼽힙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정찰위성 발사에 2차례나 실패했고 다음 달 재발사를 공언한 상황.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건네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위성 관련 기술을 받아 실패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하는 북한 인사 가운데 당 과학 담당 비서인 박태성이 군사정찰 위성 개발을 총괄한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정찰 위성 기술 획득을 북한은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 우주센터 기지를 좀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좀 그런 효과가 있다.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러 두 정상의 위험한 거래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이 우주기지에서 이루어진 걸 주목하며 북한의 러시아 위성 기술이 이전될 경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는 미국의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며 북러 간 거래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김정은과 푸틴 간 회담 결과를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걸 누구도 도와선 안 된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합의도 중대한 우려라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 obviously have concerns about any burgeoning defen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y arrangement that would improve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certainly would be of significant concern to us. 국무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인공위성 등 군사 협력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 무기 개발에 보탬이 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 발사 기술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호환되는 만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Increased cooperation and probably military transfers. As we've said for some time, we have reason to believe they were going to discuss military transfers. That is quite troubling and would potentially b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블링컨 국무장관도 팟캐스트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이란 같은 나라에 의존하는 건 그만큼 미국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반격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right now it's looking primarily to North Korea and to Iran. On one level, that's kind of a Star Wars bar scene of countries. So I think it does speak to Russia's desperation.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고 더욱 고립될 거라며 다른 나라와 공조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3개 부처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신 후보자가 35년간 군에 복무한 삼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는 등 정책과 작전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다면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안보를 갖추고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선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정책 역량까지 있어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도울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가부의 경우 야당 반대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행 후보자는 여가부 업무 가운데 가족과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을 소관부처로 이관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계부처 개각과 관련해 큰 변혁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이자 불통 정부를 강화하겠다는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특히나 지난 문정권에서 국가 시스템 곳곳이 무너진 관계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정부가 일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다지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부대원 사인 조작 은폐 의혹을 받는 신원식 의원으로 바꾸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답입니까? 유인천 후보자는 과거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을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후한무치한 재탕 후보의 전형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 정책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꼬리 자르기 인사, 불통의 오기 인사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역행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차관도 취지에 공감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과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브리핑을 냈어요.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수사 주체는 검찰인 만큼 거리를 두면서도 배후 여부를 포함해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답변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없다는 걸 확인하고도 대선 공작을 무마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검찰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에 검찰이 저는 동조하고 가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은 이른바 윤석열 커피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수사 책임자였던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셨을 때 담당했던 수사인데 이건 파문팔수록 대통령께도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뭐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 물론 이 차관은 그때 상황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반박했지만 수사팀이 한 최대 130명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 또 여론도 굉장히 그 사건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역사관 논쟁과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국면 전환용 은혜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특히 악의적 보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라든가 또 법적 대응도 좀 검토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김만배 씨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고발키로 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선 상황.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전선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와 MBC 소속 기자 등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해 규정에 따라 협의한 뒤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는 어제 유족과 변호사 등과 논의한 끝에 악성 민원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자 명예훼손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에는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 등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사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오는 21일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견이 컸던 학생의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며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총과 전교조 등 주요 교원단체 대표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무너진 교권의 회복이 필수라며 관련법의 이번 달 내 처리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입법에 있습니다. 이어진 교육위 소위에서 여야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부터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는 물론 민간보험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육감이 먼저 대주고 상해를 가한 학생이나 보호자한테 구상하도록 돼 있는데 구상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다만 쟁점이었던 학생의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여당은 반복된 교권 침해로 한정하고 일정 기간과 요건을 갖추면 삭제가 가능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주홍글씨 우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폭도 보존 기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전의 정의 뚜렷하면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죠. 그런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있고요. 생계부 기재와 관계없이 학폭 건수는 계속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학교 자체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생계부 기재입니다. 네. 그거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 역시 업무 중복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빠졌습니다. 상임위 첫 문턱을 넘은 교권회복법안은 교육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교원단체가 교권 추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안까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하고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마약에 취해 있었던 이 남성의 마약 투약 혐의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더니 이내 두 손을 땅에 짚고 바닥을 기어갑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뒤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달아난 홍모 씨입니다. 홍 씨의 이런 모습에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흉기를 왜 들고 다니셨어요? 롤스로이스 장가 어떤 가게세요? 피부과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홍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씨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흉기 위협 사건 직전과 직후 피부 시술을 받으러 병원 두 곳을 방문해 수면 마취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홍 씨에게서 검출된 마약 성분은 3가지.
케타민은 종종 마취제로 쓰인다 하더라도 각성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필로폰은 수면 마취와 연관이 없습니다. 경찰은 홍 씨의 마약 투약 경위에 집중해 수사하면서 병원 진료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홍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의심해 자금 출처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홍 씨가 롤스로이스를 몰다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20대 신모 씨와 지인 관계라면서 이른바 MZ 조폭이라고 주장했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도 홍 씨와 MZ 조폭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 입수와 투약 경위 등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만취한 채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터널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터널 한쪽에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SUV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한쪽 바퀴도 빠져 차체가 기우뚱 주저앉았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쯤. 서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화터널을 달리던 SUV 차량이 터널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층 광역버스가 뒤쪽에 있는 엔진룸이 드러날 정도로 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 성면 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겁니다.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9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쉼없이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정릉동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입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창고 일부가 타면서 소방추산 17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전북 남원시 송동면에 있는 돼지 사육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지만 돼지 450마리가 폐사해 소방추산 1억 6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건물 지붕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 산업단지의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도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폭발 당시 큰 소리와 함께 많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다가 주변에 있던 시민과 직원들에게 제압을 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개명 이후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려 했는데 사진을 가져와야만 갱신해 줄 수 있다며 여러 번 거절당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대 여성 민원인 한 명이 범행 장면을 보고 놀라 쓰러졌지만 곧바로 회복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동아일보에 실린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노선도의 모습과 비슷한 듯 다른 모습인데요. 조금 자세히 보면 초록색 2호선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환승역은 기존의 태극 문양이 아닌 그 역을 지나는 노선의 상징색들을 마치 신호등처럼 표현해 뒀습니다. 1980년대 4개 노선에서 출발해서 현재 23개 노선까지 늘어나는 동안 노선도는 처음 만든 형태에서 하나씩 얹어가는 식으로만 수정해 왔는데요. 앞으로 10개 노선 그리고 GTX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보니까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서울시가 실제 20, 30대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봤더니 역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55%가량, 또 환승역에서의 길찾기 시간은 69%가량 단축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더 거쳐서 연말에 최종 디자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40년 만에 바뀔 지하철 노선도가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취미활동 하세요 라는 제목이죠. 영국과 일본, 벨기에 공동 연구팀이 16개 나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정도.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 증상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중국, 영국, 호주 공동 연구팀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 핵심 요인으로는 7가지 습관을 꼽았습니다. 금연, 절주,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단, 규칙적인 신체 활동, 숙면, 사회적 관계 유지, 지나친 좌식 생활 피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 결과이지만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요. 이 당연하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왜 기사로까지 쓰여졌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에는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황혼, 손주 돌보며 삽니다 라는 제목이죠. 한 카드사의 데이터를 봤더니 60대 이상이 키즈 카페와 소아과, 또 학원 등에서 다른 연령대 평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비해서 키즈 카페나 소아과는 50% 이상, 학원은 27%, 아동복은 7% 등 육아 관련 소비가 크게 늘어난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맞벌이를 하는 부모 세대가 많아지면서 황혼 육아가 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부모가 아닌 학조부모, 할머니와 엄마를 더한 할마, 할아버지와 아빠를 더한 할빠 등의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아가 취미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육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취미 생활과 생활 습관이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앞서 본 기사의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린 소똥구리 얘기입니다. 말똥이나 소똥을 먹이로 삼고 그 안에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소똥구리는 한때는 한반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종이었지만 도시가 개발되고 가축도 방목 대신에 공장형 축사 안에서 길러지게 되면서 점점 모습을 감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관찰된 건 1969년 8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였는데요. 50여 년간 사실상 멸종 상태였던 소똥구리 복원을 위해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나섰습니다. 몽골에서 국내 토종 소똥구리와 같은 유전자를 지닌 소똥구리를 발견해서 들여왔는데 제주에서 말똥을 공수해서 먹이고 또 퇴역한 경주마를 기증받아서 똥을 확보하면서 번식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830마리로 시작해서 현재는 1,300여 마리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00마리 정도를 어제 자연 방사했습니다. 이 방사의 성공 여부는 소똥구리가 동면을 마치고 깨어나는 내년 4월 말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측 관계자는 개체 수가 1,000마리 정도까지 늘어나면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9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보조금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값싼 중국 전기차로부터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나라마다 속내는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이 값싼 중국 전기차로 넘쳐나는데 공정하지 않은 보조금으로 가격이 왜곡됐다는 게 EU 집행위원장 진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8%인데 20%가량 싼 가격 때문에 오는 2025년 25%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보조금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매기는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EU는 10년 전에도 중국 태양광 패널에 비슷한 조사를 벌여서 수입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Europe is open to competition. But not for a race to the bottom. We must defend ourselves against unfair practices. EU의 한 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나온 중국 전기차 조사 계획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르노와 시트로엥, 푸조 등
자동차 본고장을 자처하는 프랑스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Et l'Europe doit montrer qu'elle est déterminée à défendre ses intérêts économiques, à défendre ses intérêts industriels. De ce point de vue-là, l'ouverture de cette enquête est une très bonne décision que je tiens à saluer. 반면 중국의 보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BMW와 벤츠 등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7%에 이르는 독일은 현지 진출 기업의 보복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재국입니다.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애초 내년 1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던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로는 오는 27일부터 판매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선 앞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수신금리 인상으로 은행 정기 예적금에 돈이 몰리면서 7월 통화량이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7월 통화량은 광의통화 기준으로 3,820조 6천억 원으로 앞선 6월보다 25조 6천억 원, 0.7% 늘었습니다. 2달 연속 증가세로 특히 7월 통화량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0.9% 이후 가장 컸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금융당국이 규제 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요. 먼저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자 크게 좀 줄이기로 했죠.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고 있는데 크게는 뭐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정책 자금의 증가라고 이야기하죠. 최근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집 사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이에 따라 정책 자금을 좀 저리에 제공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 있게 한 것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50년 만기 대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50년 만기 대출 같은 특수한 상품들이 흔히 말하는 기존의 규제를 우회하는 툴로서 우회하는 방식으로서 적용이 되면서 가계부채가 는 것이 아니냐라는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이제 규제 강화에 대한 얘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이제 정책금융인데요.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 사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어서 소득에 비교적 구애 없이 9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5억 가량 저리로 이제 금리를 빌려주는 저리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이런 보금자리론이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이런 것들 서민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은 소득 규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초과도 다 될 정도로 이제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DSR 규제가 폐해가는 어떤 특수한 어떤 상품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공급을 좀 줄이겠다. 그리고 특수한 흔히 말해 서민금융의 목적에 맞게 실제 서민주택을 사는 그러니까 실제 집이 필요하고 서민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의미로서 일반 특례 보금자리로는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특례 보금자리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상이 되고 집값이 6억부터 9억까지 하는 조금 어떻게 보자면 좀 집값이 비싸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우대하는 흔히 말하는 진짜 서민금융에게 돌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 그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의 그런 분들에게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50년 만기 상품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 원인으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손보기로 했더라고요. 만기를 40년으로 줄인다고요. 예, 이제 50년 만기 상품이란 것은 결국은 내가 한 해 갚아야 나가야 될 원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30년에서 50년이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금은 60% 정도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흔히 말해 DSR 규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내가 갚아야 나가야 될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가 내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배수를 맞춰야 되느냐, 뭐 40%로 보통 기준을 잡는데 이것을 맞춰야 되는 규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았느냐. 결국은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갚아야 나가다 원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원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DSR 규제, 원리금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런 것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50년 만기지만 이걸 40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금을 40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DSR 규제를 우회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기가 늘려놓으면 사실 주택 사기는 좋거든요. 주택 사고 그다음에 내가 원리금 갚아나가는데 좋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주택 가격이 약간 어떻게 보면 변곡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너무 늘려놓는 것이 부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50년 만기 이런 흔히 말하는 상품을 쓰신 분들이 실수요자가 아니었다라는 또 평가가 있으면서 실수요자가 아니었다는 평가는 어떤 거냐면 결국 1주택자라든지 2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이 50년 만기 대출을 해서 집을 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책 목적이 달성되는데 반 정도는 1주택자나 2주택자 그 이상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규제를 조금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DSR도 좀 전보다는 엄격하게 산정하겠다 이랬는데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사실 이제 변동금리 상품이란 것은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동하죠.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은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갚아야 될 어떤 원리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원금은 정확하게 갚아 나가야 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자 부분은 사실 변동금리의 경우 탄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야 되는 이자 부분이 더 있는데 이렇게 더 있는 부분을 계산한다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DSR 규제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빌리지만 어떤 특정한 퍼센테이지를 빌리지만 여기다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건다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가산금리를 더해서 그 부분을 이자로 하겠다. 1% 정도 더 붙여가지고 원리금을 계산하고 원리금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변동금리란 것은 내가 갚아야 나가야 될 이자 부분이 변동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자를 못 갚아나갈,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1% 정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원리금 상환 비율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DSR 규제를 적용하고 보다 엄격하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게 그만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번에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지금 금융당국의 기조 자체가 대출 좀 줄이자는 기조가 나오게 되면은 은행들의 반응을 보면 뭐 코로나 전후라든지 2019년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을 때 보면은 가산금리 같은 것도 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경향성들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대출 줄이자라고 하면은 이런 정책 자금이라든지 뭐 DSR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도 하고 은행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약간씩 올리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은행 역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뭐 주택 시장이 수도권 특히나 서울 지역에는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난 상황은 아니고 그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화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 상황이 그렇게 호황기가 아니고 이런 반등기인 상황에서 이런 주택자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책 목적을 좀 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사실 2020년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떤 규제도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일부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이런 주택시장의 상황상 특성 그리고 은행들의 반응,
그다음에 이런 정책 규제 같은 것들이 아마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고용과 관련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청년과 이 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은데 뭐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게 실제 숫자가 조금 그러니까 26만 명 정도 들었는데 숫자를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 분들이 일자리가 30만 개가 늘었고요. 그 말은 나머지 부분은 3만 5천 개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청년층에 집중이 되면서 뭐 10만 3천 명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층들이 실제로 구직을 안 하는 이러한 양상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청년층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노년층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할 지표는 여성 근로자들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여성 근로자들은 늘었지만 오히려 남성 근로자는 감소했거든요. 그 여성의 고령 근로자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건강, 돌봄 그리고 이런 분야 보통 일시적인 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일하고 건강 돌봄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이런 업들은 일시적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제조업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고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의 질 결국은 40대, 30대에 제조업 직장들이 많이 늘어나야 중산층이 탄탄해지고 이러한 직업이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은 여성, 고령,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건강, 돌봄 이런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 질이 좀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실제 이제 수출 같은 것들이 위축되면서 어려워지는 경기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고령화 추세 같은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뭐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제유가도 최근에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 수입 물가를 보면 1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이러면 정부가 이제 하반기 물가 관리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물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표로 보면은 석탄하고 석유 제품 가격, 수입 가격의 상승률이 13.7%고요. 특히나 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있고 이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라간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환율이 1,260원대에서 1,340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물가 흔히 말해서 환율이 한 8% 정도 오른 거고 이렇게 8% 오르면은 수입 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두 가지 요인들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환율 변동이 결국은 이런 수입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렇게 수입 물가가 보통 2달 혹은 3달에 지나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3%를 넘었고 이런 지금 수입 물가 상승들이 향후 반영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입 물가가 3%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한 3%대를 계속 유지해서 흔히 말하는 통화 정책 운용에 좀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금리를 또 안 올리기가 어렵거나 금리를 낮추기는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물가 얘기도 좀 해보면 어젯밤에 발표가 됐거든요.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을 좀 웃돌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3.7% 정도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값은 3.6%였습니다. 0.1% 정도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컸다. 그러니까 미국 휘발유 가격으로 측정을 하는데 휘발유 가격이 거의 10% 이상 오르면서 반 이상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 지금 좀 굉장히 변화가 심한데 사실 이제 3월 달에 비해서 한 30%가량 올렸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월이 거의 저점이었고 이게 30%가량 오르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을 뺀 어떠한 흔히 말하면 코어 보다 이제 경제에 밀접한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측하고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좀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지난달은 4.7%였는데 이번에 4.3%가 나오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에서 보다 더 깊이 관심이 있어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되면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뭐 일단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래도 이제 하향하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할 시점은 좀 미뤄진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신호가 섞여 나오면서 사실은 미국의 연준의 어떤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올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기준금리 더 올려가지고 물가지수를 잡아야 되는 연준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원 물가지수는 계속 하향세를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라 이것을 더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점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런 것이 사실 $100 아래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 그러면 물가지수 상승폭이 커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근원 물가지수 상승폭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지표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지수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또 오르고 있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 오른 것들이 또 근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혼재되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둘 다 내려갔으면 사실은 가장 긍정적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좀 혹은 올리지 않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에너지 가격 추세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보합세로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물가지수가 사실 보합적인 어떻게 보면 근원 물가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약간 올라가고 있던 이런 경제 상황이 실제 반영됐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더 민감한 다우존스 같은 지수들은 조금 떨어졌고요. 나스닥 S&P는 뭐 사실 약간씩 오르면서 어떠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향후 데이터가 더 중요할 것이 아니냐. 에너지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국제 정책, 전 세계전 경제 움직임이 아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화재가 발생해 56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3분의 1이 사망한 건데 진입로가 좁은 골목인데다 비상 계단도 없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베트남 현지 시각 12일 밤 11시쯤 하노이 탄수원 지역의 10층짜리 소형 아파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구조와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45가구 약 150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56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는 37명입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많아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phải phá ở cái tầng 2 ra để chui vào. Thì lúc đấy là dân ở dưới người ta hô là trong đấy còn kẹt nhiều người lắm nhưng mà bởi vì nạn nhân hoảng loạn và chạy và nhảy xuống từ tầng trên cao xuống. Do vậy thì đi kèm với ngộ độc khí là bệnh nhân có đa chấn thương. 대로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는 이 아파트에는 지그재그로 난 작은 골목길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어 소방차 접근이 어려웠고 건물 외부에는 비상 탈출 계단이 없었습니다. Để mà căn nhà này thì bản thân lực lượng chức năng khi đến cứu cũng rất là gặp nhiều khó khăn. Thứ nhất là đường hẹp, thứ hai là nhà xây không có lối thoát hiểm. Thì khi đi lên thì chỉ có mỗi một đường độc đạo là thang bộ.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화재 원인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나자 총리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Rồi cũng từ đây thì mình rút ra những cái bài học để làm sao làm tốt công tác phòng cháy chữa cháy, làm sao làm tốt các cái quy định, rồi phải chấp hành nghiêm các cái quy định để nó không xảy ra những cái sự vụ tương tự nữa. 하노이 경찰은 아파트 단지 소유주가 화재 예방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6.25 전쟁 발발 후 국군이 처음으로 대승해 반격의 교두보를 다진 전투가 바로 영천대첩입니다. 영천 호국원에서 정전 70주년에 맞아 영천대첩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백발의 노병들이 참석해 산화한 전우들의 넋을 기리며 호국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파죽지세로 남하한 북한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경북 영천을 공격합니다. 영천을 빼앗겨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한 뒤 우리 정부를 사모아 섬으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아흘 동안 거듭한 끝에 국군은 북한군 주력 사단을 괴멸시키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곳 영천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적이 만약에 이곳 영천을 차지했다면 우리 국군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던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영천대첩이라는 전승기념 칭호를 받은 그날의 영웅들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포위를 당했으니까 불문가지죠. 포탄도 날라오고 총알 거기에 전우가 쓰러지니까 이 생명을 찾고 그런 광경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대첩은 인천 상륙작전과 국군 총반격의 교두보가 된 중요한 전투지만 대중적인 관심은 낮은 상황입니다. 영천시는 호국기념관과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열어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알릴 계획입니다.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포항과 경주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6.25 전쟁과 관련한 호국 관광지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 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관광총회가 전북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는 전주 선언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점곤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관광 거점 도시 전주에 모인 23개 나라 350여 명의 대표단. TPO,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관광진흥기구 회원국과 초청국 일행입니다. 15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TPO 총회의 주제는 관광이 곧 경제다. 관광산업이 이끌어가는 지역 경제입니다. 특별회의와 주제별 회의, 전체 회의 등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지속 가능한 여행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번 TPO 총회는 세계적인 관광 거점 도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14일 전체 회의에서는 전주 선언이 채택될 예정인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I'd like to also thank you all for your collective support for our bid to host the 2030 World Expo. I will do my best until the very end. TPO 총회 기간 전주 한옥마을 광장에서는 참가국 개별 도시에서 마련한 홍보 부스가 운영됩니다. 张家界魅力湘西也是我们在张家界唯一一台能够让韩国游客看得懂的一场民俗本土大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인 TPO는 현재 16개 나라 132개 도시와 57개 민간단체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TPO 관광총회는 2년마다 열리는 행사인데요. 다음 총회는 2025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등 중서부 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점차 맑게 개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다시 날이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29도로 예상되고요.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가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영동과 충북, 남부 곳곳으로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낮 동안 비구름은 주로 남부 지방에 영향을 주겠고요. 밤 사이에는 다시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경북 북부 내륙과 남부 해안에는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19.3도, 부산은 22.5도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중서부 지방은 서울 낮 기온 29도, 춘천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낮에 다시 더워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남부 지방은 광주 26도, 울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한 비는 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에는 호남 해안에 그리고 내일은 강원 영동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